아, 교수님,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 네,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네,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어떻게 해서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지난번 경제 전망을 주제로 네. 대표님 만나 뵙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도 22년에는 가급적이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으면 음, 좋겠다. 음,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 경제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되고 네. 개도국들은 꺼지고 네. 불균형 회복된다. 예. 그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불균형 회복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 불확실성이 많은데 네. 또 다른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한 거죠. 네. 전쟁이라는 음,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소위 말하는 물음표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지수로 표현하면 변동성이라고 하죠. 음,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변동성 지표가 역사상 고점을 찍었었죠.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불확실하다 하면 당연히 자금을 공격적 투자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으세요? 안전하게 가야죠. 그렇죠. 코로나19 직후에도 안전자산으로 집중되면서 금값이 폭등했었죠. 음, 마찬가지. 물론 코로나19만큼의 그만큼의 불확실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 전쟁이라는 또 엄청난 불확실성은 많은 자산을 또 금과 같은 음, 안전자산으로 집중하게 만든 거고 공격적 자산인 이 주식은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었는데 2014년에도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어요. 네. 약간 비슷한 음,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도 주가가 한 19% 빠졌었거든요. 아, 예,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에 음, 전쟁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음. 이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전쟁을요. 예. 두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투자나 경제적 관점에서 전쟁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음,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상 가능한 전쟁.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상 가능한 전쟁 하면 뭐 이라크 전쟁 같은 네. 거,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은 좀 예상 가능했던 전쟁이었고요. 음, 예상 가능하지 않았던 전쟁들도 있죠. 뭐 음,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같은 거, 걸프전 뭐 이런 것도 예상 가능하지 않았던 전쟁인데 네. 재밌게도 예상 가능한 전쟁, 뭐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언제 공격할래, 언제 뭐가 출범할 거야, 뭐 공격 개시할 거야 서로 간에 엄포를 놓잖아요. 네. 이런 예상 가능한 전쟁인 거죠. 아직 음,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음, 예상 가능한 전쟁의 경우 주가가 선반영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해석해 보면 실물 경제 충격이에요. 네. 맞죠? 네. 근데 전쟁이라는 가능성, 전쟁 가능성, 위기감, 공포감 이것은 심리 지표예요. 음, 그러니까 주가는 심리 지표니까 선행하는 거죠. 음,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물 경제 충격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선행 지표고 심리적 충격이기 네. 때문에 먼저 선반영되고 대략 10일 정도 지나서 전쟁이 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전쟁의 성격이 있고요. 예상 가능하지 않은 전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가 조정이 전혀 없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예. 그러나 이때는 전쟁과 충격이 같이 오니까 음, 다시 말해 실물 경제 충격과 네. 심리적 충격이 같이 오니까 음, 이때는 동행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쟁이 예상 가능하냐 예상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실물 경제 충격과 심리 충격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같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 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한 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가 조정이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앞부분에는 전쟁 발발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나타나면 주가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도 계속 그 주가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반영된 이 전쟁 위협에 대한 그것에 따른 어떤 경제적 충격 이런 게 이미 선반영되어서 주가에 음, 주가 움직임에 이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미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견지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네. 전쟁 그것도 정말로 불확실한 전쟁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예측 가능한 그런 전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따라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게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는 거. 네, 제가 지난 경제전망 우리 대담 때 꼭 예. 요거만큼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원자재 투자였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원자재 ETF라든가 ETN 뭐 이런 상품들이 이미 수익률이 한 50%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투자 유망하고요.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강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두 가지 대전환이 있어요. 한 가지 대전환이 디지털 대전환이에요. 네. 두 번째 대전환이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네. 근데 이 에너지 대전환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네.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석탄을 주로 한 화력 발전이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겠죠. 네. 그럼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또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소위 말해서 에너지 전환 광물이라고 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 광물 수요는 계속 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일어나가는 그 수요적인 흐름과 네. 그 에너지 전환을 이루게 하기 위한 원자재 공급은 그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의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경기적 요인도 있고 구조적 요인들이 있는데 네. 지금 2022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 사실 공급망 병목 현상인데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런 대전환과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는 게 바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인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촉발되든 촉발되지 않든 간에 그 시나리오는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관계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 마치 미중 패권 전쟁처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러시아 우방국들, 그리고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 유러피언 국가들, 우리나라도 이쪽에 포함되겠죠. 이 국가들 간에 서로 긴장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바이든식 전쟁이 그래요. 이 트럼프식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누구 편이라고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이름은 되게 멋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우리나라의 전략이 그거였어요. 근데 바이든식 미중 무역 분쟁 때는 우리는 미국 편임을 드러내야만 해요. 줄을 서야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으로 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갈등 사태는 자,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라는 공격인 거예요. 경제 제재를 가는 러시아한테 어떤 원자재 공급하지 마. 스마트폰 공급하지 마. 한마디로. 빅데이터 공급하지 마. 아니면 여러 통신 인프라나 우리나라가 주로 주고 있는 엔지니어링 산업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 공급하지 마 라는 서로 간에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죠. 이런 조치들을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원유 공급량에 이미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알루미늄, 제가 알루미늄은 아마 그때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광물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입니다. 그 밖에도 구리, 이런 다양한 비철금속 광물들 있죠. 이게 역시 공급량 2위가 러시아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로부터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알루미늄 회사가 있습니다. 루살이라는. 이게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로부터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할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 단체 관광 가지 마 하는 것처럼 중국에다가 뭐 어떤 거 공급하지 마라고 했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그거 공급하지 마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갈등 관계가 고조되면 결국 그런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지 마.
라고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네. 우리나라 이미 예를 들어 건설사 같은 경우도 철 스크랩 구하기가 어려워요. 철 스크랩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철 가격이 높아지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부담이 커지죠. 네. 당연히 그 밖에 우리 자동차 회사, 국내 자동차 공장들 가동률을 100%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그 밖에 원자재,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돼요. 공급망 병목 현상. 그게 있어야 돌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원자재 가격이 뛰어오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해상운임이 상승해요. 해상운임 상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네. 근데 해상운임 상승은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화주가 있고요. 네. 3PL이라고 하죠. 물류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해운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물류회사가 보통 이 화주사와 장기 계약을 가져가요. 역시 장기 계약을 가져가요. 네. 근데 해운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랑 장기 계약하에 물류비 얼마에 요거 배송해 줄게요 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해운이 올라가니까 이 물류회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정말 되게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만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쌀 가격이 폭등하는데 김밥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계속 조정되니까 계속 이 회사들이 파산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이 시국에 우리 경제가 이겨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갈등 구조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온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이 이겁니다. 저성장이면서 고물가인 거예요. 자, 고성장이면서 고물가이면 그래도 견딜만해요. 저성장이면서 저물가이면 또 그래도 견딜만해요. 그런데 저성장인데 고물가이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소득이 주는데 가격만 오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소득이 올라주면 괜찮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래도 소득이 줄지만 가격도 떨어져 주니까 그나마 견딜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견딜만한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 충격이나 전쟁이나 갈등 구조는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연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뭐 연준은 9번 올리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게 9번 올리겠다는 말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그 이상으로 올려서 물가를 안정화하겠다. 그러면 금리를 그만큼 올리면 일반적으로 구축 효과라는 표현도 좀 쓰긴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소비자도 소비할 수가 없죠. 투자 위축, 소비 위축, 내수 위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가를 잡자니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위축돼요. 나름 경기가 회복되는 듯 하는데 다시 경제가 꼬꾸라질 위협에 있다.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갈등 구조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런 갈등 구조는 소위 말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가져오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될지 결국 이 통화 정책은 수단이거든요. 기준금리는 수단이에요. 이 수단을 이용해서 물가 안정 목표라든가 경기 성장을 이루는 이게 경제정책의 목표인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이 내수 경제와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지표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라는 수단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대응할 수단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이만큼의 위협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양상 이것을 여러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자기 개발과 투자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아 이런 상태가 있구나.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경제 구조라는 것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같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